퇴계, 이황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학회가 만들어진 건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이 퇴계 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퇴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로서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퇴계 이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똑똑한 분들이 많죠. 다산 정량용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학자고 또 이제 그 이율곡도 나름대로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간판으로 걸어가지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은 퇴계 이황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뭐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알죠. 도산서원에 가면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불우하게 자랐어요. 7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서 평생 그저 병으로 고생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68까지 사셨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영의정 추호를 받았고 숭록대부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직함도 이제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이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텐데 우선 한국 성리학의 계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중국의 공자, 맹자 이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종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왕한테 이렇게 정치하라 저렇게 정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유교라 그러죠. 유교. 그런데 공자도 결국 실패했고 맹자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들이 공자 얘기나 맹자 얘기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공자 맹자가 주장한 대로 정치를 하려면 자기들의 입지가 왕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의 뭐 이제 사라질 뻔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주희. 그래서 이 주희라는 사람이 공자 맹자 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주자학이라고 부릅니다. 주자학. 왜냐하면 이 주희의 그 주자를 따서 공자 맹자 할 때 자자를 붙인 거예요. 이 주희를 높여가지고 주자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자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맹자 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주희고 이 주희의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주자학,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한 사람이 이색입니다. 이색 문화에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전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시조선을 세우면서 이시조선의 모든 정치 이념을 주자하게 둔 겁니다. 성리학을 근거로 해서 왕도 정치를 하자. 이게 이제 정도전의 이제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원이한테 척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주자학 중심의 왕도 정치의 꿈이 깨졌어요. 그러다가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주자학 이념을, 성리학 이념을 정치에 도입해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잘 좀 돌보겠다 이리 했는데, 연산군 때 이제 사화를 이제 연산군이 일으키면서 김종직도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후학들이 제대로 이제 주자학을 중심으로 정치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황이 등장합니다. 이황이 등장하는데 이 이황은 이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이 주자학은 단순히 정치 사상이 아니라 여기다가 정치 플러스 어떤 인성, 수양, 도덕 여기까지 더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인성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양을 잘하면서 그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거창한 그런 시도를 이황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황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지나고 병자호란 지나고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제 중종 때 사람인데 이 조광조가 다시 한번 그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해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좀 섬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하지요. 그러다가 결국 조광조도 사약을 받고 죽어버려요. 그 이후에 주자학의 맥은 이제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소위 실학이라고 정량용이라든가 무슨 박제가라든가 이런 그 실용주의 학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나라 성리학의 계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이게 다 선비잖아요. 선비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그 도학 정치, 이상주의 정치 그런 것을 해보려고 무척 고생들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선비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선비정신, 이거는 우리 역사의 굉장한 자랑거리지요.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선비정신도 사실상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오늘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건 간에 이런 선비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서양처럼 실용주의 노선이 이제 판을 치게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슬픈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비 정신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이황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비들은 크게 그 줄기가 세 가지 줄기입니다. 주자학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 선비들의 그 사고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첫째가 은둔파입니다. 은둔. 아예 그냥 저 숲속에 시골에 그냥 조용히 은둔하면서 학문만 연구하려고 하는 선비를 은둔파라 그래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식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저 징비록에 보면 곽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령에서 이제 그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가 남명조식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은둔해서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 관료직을 맡아서 나라에 나와가지고 벼슬을 하면서 이런 그 주자학의 도학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징비록에 나오는 유성룡이라든가 이 유성룡이 이황의 아주 직계 제자입니다. 또는 이제 이산해라든가 다 이게 징비록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율곡 이 같은 사람, 이율곡 이런 사람들은 선비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치를 좀 바로 해서 백성들을 좀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별로 맺질 못했죠. 아까 조광조가 사약을 받음으로써 이런 선비 정신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 이건 뭐냐면 마음은 그냥 고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꾸 나와서 벼슬을 하라 그러니까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가끔 이제 저 서울에 올라가서 관료를 맡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역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이황입니다. 이황. 이황이라는 사람은 선비들이 그냥 산속에만 있는 것도 그 공부한 거 완전히 사장시키니까 좋은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학문하는 걸 이제 중단하고 제자들도 안 가르치고 그저 벼슬만 하면 이것도 좀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은 고향에 두고 학문을 계속 연구하면서 왕이 나와서 좀 어떻게 좀 벼슬 해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벼슬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왕과 백성들을 좀 섬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이황이에요. 그래서 이황은 도산에 살면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 왕이 그때마다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올라가서 결국에는 대제학도 했고 성균관 대사성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본래 마음은 고향에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은 나중에 얘기하겠고 자성록이라고 하는 거 6번 보세요. 이 자성록은 뭐냐면
이 이황이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살았어요. 몸가짐을 아주 바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성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덕성을 기르느냐, 몸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벼슬살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향 땅에서 살 때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이 단양팔경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 단양팔경이란 말을 쓴 사람이 이황이에요. 이황이 단양군수를 했습니다. 단양군수를 하면서 그 관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쭉 돌아보면서 단양 땅에 8가지 큰 경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단양팔경이란 말을 이황이란 사람이 썼던 겁니다. 자연을 굉장히 좀 즐겨야 된다. 그 다음에 임금을 섬길 때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관혼상제, 뭐 결혼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르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황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율곡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자성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썼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 이황이 얼마나 자기한테 엄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행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황이 한 말 가운데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황이 한 말 가운데 후세 사람들이 참 괜찮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제가 뭐 다 적을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하는 것만 적어봤어요.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아무개는 글재주는 좋으나 사람 됨이 아주 소홀하다. 한스럽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글재주는 좋은데 사람 인품이 시원치 않다 이거죠. 글재주와 인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한스럽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충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충고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의를 다해 깨우쳐야 충고를 해야 의리가 상하지 않는다. 성의가 따르지 않고 다만 말로서 친구라든가 친척들을 꾸짖으면 거의 대개는 사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충고를 하려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충고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뭐 상대방 칭찬도 해주고 상대방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충고를 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충고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말이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해 성의를 표하지 않고 느닷없이 상대를 비판하면 결국에는 이게 사이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어려운 줄 모릅니다. 하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군수가 인사하러 와가지고 유명한 학자니까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뭐 습관이 돼가지고 별 어려운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만약 이때 이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학자고 왕이 총애하는 분인데 이황이 좀 힘듭니다. 그랬으면은 또 뭐 쌀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황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궁한 것은 선비의 예산일인데 어찌 개의할 것인가. 너희 아버지도 자기죠. 이 일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 남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많았다. 다만 마땅히 참고 순리대로 처세하고 수양하여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가난한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선비들이에요. 나도 가난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도 내가 됐었다. 그렇지만 뭐 어떠냐. 선비의 길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참고 모든 걸 순리대로 처세를 하고 마음을 늘 수양하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뜻을 기다려 보면 좋은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한테 이제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타락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낙향해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지내는데 이제 유명한 이제 학자가 됐죠. 어떤 사람이 말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퇴계가 사는 집 앞에서 말이요. 그리고 이퇴계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면서도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황 선생한테 저 나쁜 놈이라고. 아니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말에서 내려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예의도 없는 놈입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제 이황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말 탄 사람이 그림 속의 사람처럼 좋은 경치를 더해주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내가 보니까 말 타고 쭉 지나가는 거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좋은 경치 보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고.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얘기도 있죠.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건 이황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 서울에 가서 벼슬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난 조용히 안동 땅에서 살고 싶은데 그저 주변에서 말이죠. 뭐 서울로 가서 무슨 뭐 판서가 돼야 됩니다. 영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임금은 오라 그러지. 참 내가 괴롭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기에게는 이롭게 남에게는 해롭게. 이게 바로 순과 여기서 순은 순임금을 말합니다. 중국의 순임금이라고 훌륭한 임금이 있잖아요. 도척은 유명한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롭게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게 도적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남을 자꾸 유익하게 만들고 남한테 뭔가 유익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순임금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저 남한테는 손해가 되더라도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다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오래 사는 것을 개의치 않고 덕을 쌓아 죽음을 기다린다. 이 이황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이황이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이황이 병들어서 누웠다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말이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문병을 옵니다. 그래도 이황이 한 사람도 만나질 않아요. 만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제 죽음이 이제 다가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 보고 유언을 합니다. 장례식을 아주 초절하게 소박하게 지내라. 그리고 매화를 길러요. 이 양반이 매화에 물 주는 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나를 좀 일으켜 세우다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황을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딱 자리에 앉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죽음하고 다르죠.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고를 하고 유언을 하고 아들 보고 좀 일으켜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에 딱 좌정을 하고 그리고는 죽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기 수양을 하면 이런 아름다운 그 죽음도 주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 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어떻게 죽는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데 이 이황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뭐 앉아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학십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황이 68세가 됐습니다. 68세가 됐는데 그때 선조가 지금 이제 징비록에 나와 있는 선조지요. 이 선조에 대한 평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골치 아픈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대부분 많이 하지요. 이순신도 죽이려고 하고 곽재우도 죽이려고 하고 유성룡도 나중에 영의정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전란을 잘 수습하고 전란이 다 끝나니까 바로 파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결국 파직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징비록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조라고 하는 이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조가 16살 때 이제 이황에게 말이요,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황이 제가 나이가 68세입니다. 병들어서 전하를 내가 보필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책 하나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만 정치를 하시면 틀림없이 성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성군이 되는 길을 안내한 그런 책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좋은 임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정치학이지만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히 정치학에 대한 이론만 쓴 게 아니라 인성 자체,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르쳤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학 책보다는 격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가 이 책을 받고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책의 내용을 평풍으로 그려가지고서는 자기 그 집무실에 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선조도 이 이황이 바친 성학십도라고 하는 이 성군의 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왕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학의 이념을 정치에 활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면 틀림없이 성군이 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성학십도를 쭉 보면 역대 성인들의 글, 물론 여기서 역대 성인은 전부 중국 사람들 말합니다. 거기에서 또 자기가 생각한 글을 같이 종합을 해서 1도에서 10도까지 이렇게 제왕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황이 제안한 제왕학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대통령학, 제왕학이라기보다는 요즘 와서는 지도자학이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도자학.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성학 10도의 내용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그 시대의 제왕의 모습하고 오늘의 대통령의 역할하고 반드시 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이었으니까 그때의 지도자상하고 요즘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하고도 역시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아하, 지도자가 되려면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주자학의 원리, 철학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뭐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학을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왕들도 아니니까 제왕학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요 정도는 좀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제가 골라섰습니다. 제1도가 태극도라고 합니다. 이 태극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주자학에서는 태극, 그 다음에 음양, 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태극은 우리가 지금 태극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 왜 우리 국기를 태극기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주자학에서 태극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한 그 무엇, 이걸 태극이라 그래요. 이것을 나중에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할 때 쓰는 이를 불변한 어떤 원리.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변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국기를 태극기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양은 음과 양이잖아요. 이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주자학에서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과 원리와 변하는 그 무엇이 서로 함께 작용하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주자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기. 뭐 기가 죽었다 할 때 쓰는 기잖아요. 그래서 주자학은 불변하는 원리 이와 다른 말로 태극과 변하는 기 다른 말로 음양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주자학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해서 이가 더 중요하냐, 기가 더 중요하냐, 불변하는 것이 중요하냐, 변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이가 중요하다, 불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황입니다. 이게 퇴계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사람이고,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이입니다. 이게 율곡이에요. 이.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였냐면 영남지방에 모였습니다. 영남지방에.
그래서 이것을 영남학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남학파. 뭐 유성룡이도 영남이잖아요. 에? 이산해도 영남이고 김성일도 영남이고 이게 다 영남학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가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율곡인데 이의 말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경기도에서 많이 살았어요. 경기도. 그래서 이것을 기호학파라 그럽니다. 기호학파. 경기도 충청도에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를 기호학파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황 때부터 근 200년 동안 이게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이 주자학의 원리를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자학이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 대만, 중국, 미국, 독일 이런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학문하는 사람들도 야 대한민국의 이 이기론 이거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해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학파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극이 이게 등장합니다. 그게 제1도는 뭐냐면 이 태극도입니다. 태극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이황은 임금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왕이 되려면 불변하는 가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하는 가치,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불변하는 가치를 몸에 익히려고 하는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왕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자꾸 변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 중심을 딱 잡아야지. 불변하는 어떤 가치에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글로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절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는 너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 안 돼. 네가 후계자가 됐다고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너는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변하는 가치를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해야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도 법과 원칙이라는 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쪽에서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자꾸 법과 원칙만 얘기하니까 불변하는 가치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말이야.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지 마음도 좀 바꾸고 말이지 상황에 따라서 말도 좀 바꾸고 말이야. 그래야지 뭐 그냥 고집스럽게 원칙만 내세우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황은 본래 이 니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가치가 있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지도자는 불변한 가치가 있어야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임금에게 태극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불변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몸에 익히고 그 불변하는 가치를 지니려고 왕께서 먼저 자기 수양을 잘하십시오. 이렇게 첫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명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황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주의를 얘기합니다.
평등이란 개념을 이황은 벌써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 시대에, 왕조 시대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생각을 지금 이황이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지거든요. 이 천지.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 속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왕도 있고 무슨 뭐 신하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자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자연 속의 자연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임금도 신하도 아버지도 아들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의 어떤 예속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는 자연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각자가 이황은 말합니다. 분수라는 게 있다. 이게 분수.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그러나 평등하지만 분수는 다르다. 이걸 또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신하는 자연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평등하지만 그러나 왕의 분수하고 신하의 분수가 같을 수가 없다. 남편의 분수와 아내의 분수가 같을 수가 없다. 천한 자의 분수와 귀한 자의 분수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각자에게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정의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정의가 뭐냐? 이게 좀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사회가 정의 사회가 돼야 된다고 이거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 아전인수야. 자기 편할 대로 정의를 해석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라고 하는 건 준법이다. 법을 지키는 게 정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의란 뭐냐? 공정한 것이다.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하는데 무슨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응시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응시 못하고 그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진보주의 사상가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정의가 여기에 주고 비례가 많이 이제 꽂혀 있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억울하다. 공정하지 않으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비례입니다. 비례. 이거는 그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가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의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수의의 월급도 100만 원이라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장은 5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장이 하는 일과 수의가 하는 일에 비례적 검토를 하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수의는 이거는 출근 퇴근 시간 정했죠. 그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면 되지요. 전기불이나 좀 끄면 되지요.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살피면 되지요. 그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사장은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사장이 하는 일이 비례적으로 월등히 많아요. 사장은 이게 출퇴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한테는 500만 원을 줘야 된다. 비례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도 논쟁이 되는 게 천안함 거기서 전사한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하고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줄 수 있냐? 비례의 법칙에 맞지 않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황은 임금에게 모든 인간들이 다 나름대로 자연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분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대접하고 분수에 맞게 모든 것을 해야 이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학도. 제3번에 가면 이제 소학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주희라는 사람이 편집한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교과서인데 임금이 학문을 할 때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임금이라고 갑자기 무슨 대학 과정을 배우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할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학의 강조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입교라고 그래요. 입교. 입교는 뭐냐면 무엇을 배울 것이다 하는 거를 안내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명륜입니다. 명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5가지 삼강오륜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임금에게는 충성을 바치고 뭐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고 부부는 뭐 나름대로 유별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뭐 어린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질서가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장로 선택한 걸 보니까 아주 이걸 잘하더라고. 나이 순으로 다 했더구만. 네. 아주 공정하고 잘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 죽지 않겠어? 그러니까 먼저 장로님하고 좀 젊은 사람은 다음에 하고 이게 내가 보기엔 평등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경신,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지도자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의 몸은 자기 개인의 몸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모든 사람의 몸이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소학도, 그 다음에 대학도, 요거는 이제 대학 교과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앞에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요 4가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좀 설명하면 사물의 이치를 규명을 하고 이게 경물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삶에 투철하고 뭐 생각을 바로 하고 정심, 성의를 다해서 뭘 하고 생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뭐 다스리고 뭐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평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도 처음부터 평천화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치국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물의 이치부터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알매 기쁨, 배움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의도 다하고 마음도 바로 잡고 또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평천하는 안 된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록동 규도라. 이건 뭐냐면 당나라 이발이라는 사람이 백록, 하얀 사슴이죠. 백록을 백록동이라는 데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 사슴을 키우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발이 백록을 키우는 그 백록동에 학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뭐 토론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임금도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무슨 자기 혼자 독약청청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학문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백운동 서원에 모인 학자들이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되나? 우리가 왜 학문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난상 토론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의리를 밝혀서, 의리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요즘 뭐 어떤 분이 자살하면서 뭐 의리를 뭐 내세우고 의리를 안 지켰다고 뭐 누구 뭐 얼마 줬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보험 든 거지. 그런 식의 의리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진정한 바른 관계를 의리라고 얘기한다면 학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를 밝혀 자신을 닦은 뒤, 여기 중요합니다. 학문하는 목적은 나를 수양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남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인설도 인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학도는 여러 그 현자들이 가르친 것을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심학도의 핵심은 뭐냐면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는 오른쪽에 두고 인욕을 막는 공부는 왼쪽에 배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리를 보존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불변하는 어떤 삶의 원칙을 보존하는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을 막는 공부도 역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황이 임금에게 하는 얘기가 임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임금이 해야 할 공부는 불변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공부하고, 개개인이 가진, 특히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폭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산군이고 광해군 아닙니까? 이 광해군도 이제 임진왜란 때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이게 아들을 하나 낳아요. 적자를 낳습니다. 이게 영창대군이에요. 지금까지 광해군이 자기가 왕노릇 다 잘하고 세자노릇 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늦게 말이죠. 이제 친자를 낳으니까 이제 이게 첩의 자식은 버리고 이게 친아들 영창한테 이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결국은 광해군이 영창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죠. 친어머니 아니지만 폐위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주자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효라고 하는 건 불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나빠도 아들이 어머니를 폐위시킨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왕노릇이 좋다 그러지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인조반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는 공부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부를 잘했으면 광해군이 그 사색당쟁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폐위 안 시키고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9도는 공부를 하는데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뭐 환경이 좋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뭐 공부방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가정교사가 있어야 되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래야 공부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은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공부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도 저 부산에서 가만히 깔고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숙흥야참매도는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마음을 정돈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참 몸단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새벽 시간이 제일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잠옷바람으로 그리 댕기지 말고 정장을 딱 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성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황하고 이이가 이게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거를 사단 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학문적인 논쟁입니다. 워낙 이게 복잡한 거라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이황이 있고요. 여기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대승의 학설을 지지한 사람이 이이예요. 그런데 기대승보다는 이 이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황과 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대승은 이황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황이 이제 뭘 주장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불변하는 게 있다. 이게 불변. 이 불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사단이다. 사단하면 무슨 뭐 태권도 1단, 2단, 4단 그 얘기가 아니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완벽하게 좋은 것 4가지를 사단이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유인물에 나와 있죠.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가 수오지심이라고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겸양지심. 이거는 양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당신이 뭔지 알았고.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 이것이 참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단이 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알고 양보하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바로 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맨 처음 나온 게 뭐지? 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는 참 좋은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이황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기에서. 기라고 하는 건 아까 음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에서 나오는 것이 칠정이다. 칠정. 7가지 감정이라는 거예요. 칠정. 그 7가지 감정이 뭐냐면은 기쁘다, 또는 화가 난다, 슬프다, 두렵다, 사랑스럽다, 밉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구들, 돈 벌어야 되겠다, 연애를 해야 되겠다, 이게 욕구죠? 이런 것 7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에서. 이게 이황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단은, 이에서 나오는 사단은 완전히 100%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에서 나오는 이 7가지 정은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틀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감정은 어떤 때는 좋은 감정이지만 어떤 때는 나쁜 감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황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7가지 감정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설명하기를 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기에 네가 올라탄다 그 말이요. 네가 올라타서 네가 이 기를 잘 통제하면 7가지 감정은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이가 기를 잘 조절을 못하면 이 7가지 감정 가운데 어떤 것들은 나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황은 이 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황의 학설을 이기 이원론이라 그럽니다. 2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원론. 이와 기. 요거에 2가지가 서로 작동을 한다. 이게 이황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는 이게 본래 기대성이라는 사람이 이황의 제자지만 이황이 쭉 가르치는 가운데서 고봉이 이 사람 호가 고봉입니다. 이건 아닌데 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서로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학문적인 토론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게요 무려 8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8년 동안. 이 2 사람이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러면서 8년은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차이도 26년 차이입니다. 이황이 훨씬 26년 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적으로 이황은 제자를 아주 깍듯이 존중해서 제자가 반박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러면서 2 사람이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변하는 이와 변하는 기가 있지만은 그건 틀림없다. 그건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거는 항상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기대성은 주장하기를 이기 일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황은 이원론인데 이 기대성은 일원론이에요. 이건 하나로 간다 이 말이에요. 2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로 서로 작용을 한다. 그게 이제 기대성, 그 다음에 이의 주장입니다. 이건 이원론이고 2가지고 이쪽은 일원론이고 하나로 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따로 있는 겁니다. 위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3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따로따로 돌지 않고 하나로 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냐? No, 3분이다. 하나님은 3분이냐? No, 1분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벌써 우리 주자학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건 2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와 기가 따로따로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저것은 같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근 200년 동안 저거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느냐? 그거는요 이황과 이의 근본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이황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자학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도덕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덕 정치를. 도덕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이 도덕이 자꾸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변하는 거라야 돼. 도덕을 강조하려면 이 도덕은 불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도덕 정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게 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걸 강조하려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제는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이에다가 너무 치중을 하면 이게 딱 고착이 돼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니와 이가 하나로 묶어진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은근히 하나가 묶어지면서도 기에다가 더 강조를 둔 겁니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두는 거예요. 왜냐?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돈은 돌고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거에 강조를 두어야 정책도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황은 도덕 정치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다 더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떡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이황 편입니다. 여기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변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래도 변하지 않은 그 무엇이 하나 있어야지. 그저 모든 걸 다 그냥 변해버리면,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냐고. 그때 막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다. 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황 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얘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는 이황 편이고 40%는 이 편이고 그렇게 해서 좀 절충하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도덕 정치를 한 사람인데 연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야사에 나온 겁니다. 정사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단양군수를 갔을 때 그때 나이가 48이었습니다. 48이었는데 그때 상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양 관청에 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두향이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그 기생이 18이야. 18인데 시도 잘 쓰고 검은고도 잘 타고 얼굴은 물론 이뻤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황 선생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황이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21년이 흘렀어요. 이때 이 두향이라는 기생이 이황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단양에서 안동까지 소복을 입고 걸었답니다. 요즘 여자들은 이런 여자 없어요. 그런데 단양에서 안동까지 소복을 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기생이니까 그 이황이 상여 메고 가고 이런 거 어떻게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이제 무덤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두향이가 나타나서 정말 이황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을 강에 던져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향이가 이황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 선물이 매화입니다. 매화. 그러니까 그 이황이 두향이가 준 그 매화를 가지고 와서 평생 그것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언할 때 자기 아들 보고 매화에 물 주는 거 잊지 말라. 그래 한 거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두양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물을 열심히 매화에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설인데 두양이가 떨어져 죽으니까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살펴준 사람이 이산해라고 합니다. 지금 징비록에 나와 있는 영의정 그 이산해. 자기 스승의 애인이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다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단양 사람들은 이게 다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양에 가면 1년에 한 번 두향제라고 하는 이 두향이를 기리는 그런 제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여러분 그저 단양에 한 번 가면 두향제 하는 날을 한 번 따로 골라서 단양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을 거예요. 이런 어떤 도덕 정치를 얘기하는 이황도 사랑에는 역시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둘이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황은 끝까지 도덕적인 것을 지킨 훌륭한 선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퇴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